겨울비가 도심의 거리를 차갑게 적시는 밤이었습니다. 최윤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60세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죠. 한 대기업의 여성 CEO로서 그녀의 하루는 항상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길에 오를 수 있었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경비원의 인사에 윤희는 가볍게 미소로 답했어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그녀에게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윤희의 시선이 문득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잔뜩 웅크린 채 구걸하고 있는 한 소년이 보였어요. 나이는 18 정도로 보였죠. 청바지는 여기저기 헤어졌고 겨울인데도 두꺼운 외투는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후드티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저 아이, 이 추위에. 윤희는 중얼거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소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길을 건너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추운 날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릴 텐데. 윤희가 말을 건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메마른 입술과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그녀를 힘없이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동전 몇 개만 주시면. 윤희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려다 문득 소년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낡고 바랜 천으로 만든 팔찌가 소년의 마른 팔목에 감겨 있었어요. 그 순간 윤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팔찌는 그녀가 20해 전 3살 아들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과 똑같았어요. 길고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패턴과 색상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니?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재산이죠.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듯 했어요.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준호. 그냥 준호입니다. 성은 잘 모르겠어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은 윤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실종된 그녀의 아들, 그 아이의 이름도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나와 함께 갈래? 따뜻한 곳에서 식사라도 하자.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내 손목에 있는 팔찌가 특별해 보여서, 그리고 이런 날씨에 너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구나.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추위와 허기에 지친 모습으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윤희의 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그런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들은 완전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의 실이 정교하게 짜인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최윤희와 거지소년 준호의 만남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인연의 시작이었죠. 윤희는 준호를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자택이 있었지만 늦은 밤 회의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종종 도심 호텔에 묵곤 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의아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흑빛 얼굴의 지저분한 소년과 우아한 기업인의 조합이 낯설게 보였을 테니까요. 스위트룸으로 올라가자 윤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따라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넓은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호화로움이었죠.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렴. 내가 호텔에 새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게. 준호는 머뭇거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윤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그 이름, 모든 것이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유명 유전자 연구소 소장인 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윤희야. 미안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 DNA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겠니? 통화를 마친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죠. 준호가 오랜만에 따뜻한 물을 만끽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호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호텔 직원이 가져다 준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씻고 나니 그제야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푸른 눈동자, 오뚝한 코. 윤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해 전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앉아서 저녁 먹자 윤희가 룸서비스로 주문해 놓은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등 풍성한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어색하게 쥐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곧 허기에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죠. 준호는 잠시 멈추고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뭘 원하시는 건가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준호야, 그 팔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니? 준호는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제 엄마가 남겨준 거라고 했죠. 보육원?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3살 때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해요. 제 과거에 대해선 그게 전부입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해 전 그녀의 3살배기 아들은 남편과 함께 있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었죠. 남편은 경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충격으로 길을 잃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었어요. 준호야,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해도 될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 내가 너의 혈연일 가능성이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전 나는 3살배기 아들을 잃었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지. 그 아이의 이름도 준호였단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어요.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검사해 봅시다. 그날 밤 정밀한 박사가 친히 호텔을 방문해
DNA 샘플을 채취해 갔습니다. 윤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준호가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만약 준호가 정말 그녀의 아들이라면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새 생각에 잠긴 윤희의 귀에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서 자겠다는 그를 윤희는 침대에서 재웠어요. 평화롭게 잠든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윤희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20해 전 그녀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지금 다시 찾게 해준 운명의 별들처럼 말이죠. 이른 아침 윤희는 급한 회사 일로 호텔 방을 잠시 비워야 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죠. 윤희는 메모지에 오후까지 회사 일이 있어 잠시 나갔어. 룸서비스는 마음껏 시켜 먹어도 돼. 곧 돌아올게. 라고 적어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지만 윤희는 결국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0해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을 드디어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한편 낮 12시경 준호는 느지막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부드러운 침대, 고급스러운 호텔방, 어제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여성, 최윤희와의 만남. 준호는 탁자 위에 메모를 발견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정말 그 여자가 내 어머니일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18회를 고아로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라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문득 배고픔을 느낀 준호는 룸서비스 메뉴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맞아, 이 방이야. 최윤희가 묵고 있는 방. 그 아이가 여기 있다고? 그래, 확인해야 해.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준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그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문 앞에서 카드키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울리는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안 되잖아. 카드키가 작동하지 않아.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직원을 속여서 열어달라고 해봐. 다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객실 점검 차 왔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욕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윤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그녀의 번호를 몰랐습니다. 준호는 순간 깨달았죠. 호텔 내선 전화로 프론트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여보세요? 프론트 데스크인가요? 제 방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몇 호실이신가요? 프론트 직원이 물었어요. 준호가 방 번호를 말하자마자 객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죠. 빨리 보안 요원을 보내주세요. 준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욕실 문 앞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안에 있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렸죠.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어요. 문 열어. 해칠 생각 없어. 그냥 얘기만 하자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침묵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욕실 창문으로 탈출할까도 생각했지만 17층이었기에 불가능했죠. 갑자기 객실 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보안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 후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저희 호텔 보안 요원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문 열으셔도 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2명의 호텔 보안 요원과 경찰 1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실 중앙에는 2 남자가 보안 요원에게 제압당한 채 있었죠. 괜찮으세요, 손님? 경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죠, 저 사람들은?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윤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프론트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 윤희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가 꼭 안았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경찰은 2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신분증 확인 결과 그들은 윤희의 전 남편 최태준과 관련된 사람들로 밝혀졌습니다. 1명은 태준의 비서, 다른 1명은 사설 탐정이었죠. 최태준 씨의 지시로 이 청년을 확인하러 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윤희에게 말했어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어떻게? 경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무래도 최태준 씨가 당신과 이 청년의 만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 남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윤희와 준호는 호텔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최태준이란 사람이 제 아버지인가요?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는 너의 아버지야. 하지만 우리는 내가 3살 때 이혼했어. 그리고 그 직후에 너와 그가 함께 있던 차가 사고를 당했고 너는 실종됐지. 준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저를 찾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수상한 방식으로. 윤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태준이 준호를 찾는 것일까?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문은 태준이 어떻게 준호와 윤희의 만남을 알게 되었는지였죠. 준호야, 지금부터는 내가 널 지킬게.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준호는 처음으로 윤희에게 약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직 그녀를, 엄마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재회 이상의 무언가, 오래된 비밀과 속임수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밀한 박사였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윤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DNA 일치율 99.9%.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 아이는 너의 아들이야. 미란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확신했던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고마워, 미란아. 정말 고마워. 통화를 마친 윤희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20해 동안 그녀는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었죠. 그런데 이제
기적처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준호는 보육원에 맡겨졌을까? 사고 당시 태주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태주는 갑자기 준호를 찾는 것일까? 윤희는 태준의 변호사였던 오래된 친구 김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최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정우가 물었어요. 최태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요. 특히 20해 전 우리 아들 준호가 실종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요. 윤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2시간 후 윤희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듯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윤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20해 전 사고에 대해 태준 씨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고는 실제로 있었지만 준호 군은 실종된 게 아닙니다. 태준 씨가 일부러 보육원에 맡긴 겁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윤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죠? 정우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당시 준호 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여기 당시 그가 몰래 의뢰한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윤희는 분노로 떨며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 이상. 준호는 명백히 태준의 아들이었죠. 그런데도 왜?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사고가 났고 태준 씨는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과 이혼한 직후였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버렸다고요? 고의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후 병원에서 아이를 몰래 데려가 먼 지방의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실종됐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준호를 찾는 거죠? 윤희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 그의 세 가족이 모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준호에게 남기려는 것 같아요. 정우가 설명했어요.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해 전에는 버렸다가 이제 와서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필요하니까 찾는다? 너무 뻔해.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이제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어서요. 윤희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그녀를 덮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함께였죠. 호텔에 도착하자 준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지금이 적절한 때일까? 어떤 일 있었어요? 준호가 윤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준호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너는 확실히 내 아들이야. 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과 섭섭함도 있었죠.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됐어. 윤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진실이요? 윤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이 고의로 준호를 버린 일, 실종됐다고 거짓말한 일, 그리고 지금 태준이 죽기 전에 준호를 찾는 이유까지. 준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육원에서 겪은 모든 고통,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 그것들은 다 저를 버린 아버지 때문이었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내가 알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너를 찾아냈을 거야. 널 버리지 않았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야. 윤희가 불렀지만 준호는 이미 호텔 방을 나가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준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준호가 호텔을 나와 거리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윤희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고 어떻게든 아들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태준, 너는 내 아들을 한 번 버렸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호텔 방을 나온 준호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더 Y 자신이 버려졌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그를 버렸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20해를 보냈죠. 겨울바람이 준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거리의 고아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대기업 CEO의 아들이 되었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요. 그때 준호의 시선이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까만 세단 한 대가 그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준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오늘 호텔에서 그를 납치하려 했던 사람들과 관련 있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세단이 천천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죠. 도망쳐야 해.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자동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를 쫓고 있었죠. 준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자라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시장에서 다시 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복잡한 경로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뒤를 돌아봤을 때 쫓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때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꼬마야. 준호가 돌아보니 오전에 호텔에서 봤던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날 놓아요. 그럴 수 없어. 최태준 회장님이 널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팔을 빼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던 곳은 한적한 뒷골목이었죠.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준호를 끌고 골목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차 문을 열었죠.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준호야. 윤이었습니다. 그녀 뒤로 경찰관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납치범들은 당황했습니다. 준호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빠르게 접근하자 결국 그를 놓고 차에 뛰어들었어요. 검은 세단은 급하게 출발했지만 경찰차 2대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윤희는 달려와 준호를 꼭 안았어요.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나가자마자 불안해서 호텔 보안에게 너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과 함께 왔지. 경찰 1명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추격 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노리는 이유가 뭔가요? 윤희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경찰서로 가시죠. 경찰서에서 윤희와 준호는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준호야,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화나고 혼란스러운 거 이해해.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가 널 노리고 있어. 우리 함께 해결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 사람이 저를 찾는 거죠? 정말 유산을 주려는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태주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길 바랄 거야. 아마도 그는 내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진실이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담당 형사가 들어왔어요. 검은 세단을 추적했습니다. 차량은 최태준 회장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그 차는 최 회장의 자택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체포하지 않으셨나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납치를 시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년분의 증언만으로는. 윤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의 힘은 법보다 강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당분간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시고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또다시 접근할 경우를 대비해 보호 조치도 취해드리겠습니다. 윤희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내 집으로 가자. 거기는 보안이 철저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리고 어쩐지 윤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윤희의 차에 탑승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뿌리를 찾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20해 전에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거부해왔던 감정, 소속감과 가족에 대한 갈망이었죠. 어쩌면 정말 가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대체 저에게 무슨 비밀이 더 있는 걸까? 윤희의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죠. 준호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곳에 살 수도 있다니 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들어가자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준호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해. 준호는 망설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고가의 예술품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윤희는 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은 항상 내 방이었어. 윤희가 한 방의 문을 열며 말했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이 방은 그대로 두었단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놀랐습니다. 방은 어린아이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작은 침대, 장난감들, 아이용 책상과 의자. 20해 동안 시간이 멈춰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청소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내 나이에 맞게 다시 꾸며야겠구나. 준호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윤희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세월을 생각하며 쓰라린 감정도 들었죠. 일단 쉬도록 해, 윤희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해. 저녁은 7시에 먹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가 나가고 혼자 남자 그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죠. 그곳에서 뛰어놀았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만약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편 윤희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어요. 그녀는 전 변호사인 정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우 씨, 태준이 준호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정말 단순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일까요? 정우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태준 회장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죠? 윤희가 물었어요. 태준 회장이 20해 전에 일으킨 사고. 그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나온 증거에 따르면 그 사고는 의도적이었을 수 있어요. 정우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의도적이라니?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 회장은 당시 차를 직접 몰고 있었고 사고 직전 급격하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사고 직후 아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태준이 준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아남자 그를 보육원에 버린 것 같아요. 정우가 말했죠. 하지만 왜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하다니.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만 태준 회장의 가문에는 특이한 유전병이 있습니다. 태준 회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그 병으로 고통받았죠. 그리고 그 병은 남자아이에게만 유전됩니다. 그래서 태준이 자신의 병이 준호에게 유전될까 두려워했단 말인가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준 회장이 앓고 있는 암도 사실은
그 유전병의 합병증입니다. 그가 준호 군을 지금 찾는 이유, 아마도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윤희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치료법이라니요? 줄기세포 이식이나 장기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태준 회장은 말기 상태이고 준호 군은 그의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정우의 말에 윤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준은 20해 전에는 준호를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자 버렸고 이제 와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준호가 필요해진 거군요. 윤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어요. 정우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준 회장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거야. 윤희는 변호사, 경찰, 그리고 몇몇 오랜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준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드레스 슈트를 입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윤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태준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준호는 망설였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무 위험해. 윤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왜 찾는지 저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당신도 더 안전할 거예요. 윤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내 말 잘 들어야 해. 2시간 후 윤희와 준호는 태준의 자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차 뒤로는 경찰차 한 대가 따라왔죠. 윤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의 동행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윤희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함께 태준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결전장으로 향하는 전사들 같았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단호함이, 준호의 눈에는 긴장과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윤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까만 정장을 입은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최윤희 사장님, 비서는 놀란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방문객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데요. 윤희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기다리고 있든 말든 난 그를 만나야 해. 비켜주겠니? 비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희와 준호는 거대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뒤에서 경찰관이 조용히 따라왔죠. 기다리는 모든 것이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윤희의 가슴은 단단히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의 저택 안은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가 방문객들을 압도했어요. 비서는 윤희와 준호를 넓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 손님이 오셨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응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최태준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태준과 그의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이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세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65살쯤 되어 보였지만 병으로 인해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한때 당당했던 체구는 쇠약해져 있었죠. 태준은 준호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찾아냈구나, 윤희야. 그래, 태준. 내가 버린 우리 아들을 찾았어.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힘겹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앉으시지.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 차라도 대접해야겠군. 우린 가족이 아니야.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왜 갑자기 준호를 찾는지 알아.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지.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한테 들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윤희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20해 전에 준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거지.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저 거짓말 그만해.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20해 전 고의로 일으킨 사고, 아동유기, 그리고 어제의 납치 미수 사건까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고 병든 것 같았습니다. 경찰?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인지 잊었나 보군. 태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법조계에 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는 안 돼, 태준. 윤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DNA 검사 결과, 당시 사고 기록, 내 변호사의 증언까지.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란 걸 알게 되어 기쁘구나,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죽이려 하지도 않고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이해 못해. 내가 한 모든 일은 우리 가문을 위한 거였어. 우리 가문의 저주 같은 유전병이 너에게 이어질까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을 때 난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지. 그래서 널 보육원에 맡긴 거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준의 말에 윤희는 분노로 떨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결정을 내 혼자서 내릴 수가 있지?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기도 했어.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불안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윤희야, 난 죽어가고 있어. 내 병은 이제 말기야. 의사들은 내게 남은 시간이 석 달도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준호의 골수가 필요한 거군. 윤희가 말했어요. 혹은 장기.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우리는 같은 혈통이야. 그의 줄기세포는. 안 돼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전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어요. 당신은 저를 버렸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이용하려 하고 있죠. 태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이용? 난 너의 아버지야. 내 의무는? 의무라고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의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보여주셨네요.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어디 갔었죠? 20해 동안? 태준은 갑자기 더 창백해졌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약, 내 약. 윤희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서둘러 약을 삼켰어요. 잠시 후 그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봐라, 이게 내 현실이다. 태준이 약하게 말했어요.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내 유일한 희망은 너뿐이야, 준호야. 준호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단호함으로 바뀌었어요. 전 당신을 동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난 내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런 적이 없어요. 윤희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가자, 준호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태주는 갑자기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마. 내 회사, 이 집, 모든 것. 단지 나를 도와만 준다면. 준호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당신의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전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윤희도 그를 따라 방을 나가려 했어요. 윤희야, 태준이 외쳤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어. 윤희는 문간에서 돌아보았어요. 그건 내 문제야, 태준. 넌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들었어. 태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내게는 아직도 힘이 있어. 하지만 윤희와 준호는 이미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택을 나와 차로 향했어요. 경찰관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차에 탑승한 후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니, 준호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윤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삶이. 준호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요. 엄마.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들은 것이었죠. 그녀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그래, 함께. 내 아들아. 차가 서서히 태준의 저택을 떠나며 윤희와 준호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윤희는 대학 캠퍼스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늦은 나이였지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동안 독학으로 기초 지식을 쌓아온 그의 뛰어난 잠재력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오는 준호를 보며 윤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해 동안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윤희가 물었어요.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교수님들께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심리학 교수님이 제 경험이 나중에 상담사로 일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하셨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학교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결국 자신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는 마지막까지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준호는 단순한 검사 이상의 협조는 거부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구해주길 원했던 태준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들은 그의 병이 이미 너무 진행되어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태준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않은 것 후회는 없니?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생물학적으로만 제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제게 아버지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윤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남긴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준호가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재산의 대부분을 고아원과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자랑스러워, 윤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 돈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좋겠어요. 저처럼 가족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방을 그대로 두셨어요? 20해 동안? 윤희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내가 곧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은 내 죄책감의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 죄책감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난 너와 태준이 함께 있게 한 것을 늘 후회했어. 이혼 후 태준의 성격을 알면서도 너를 그와 함께 있게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실종됐을 때 난 태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어. 더 의심하고 더 조사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난 엄마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그 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내가 돌아올 자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내 실패를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야.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셔도 돼요.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때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요.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천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녀가 준호에게 만들어준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죠. 이건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 오래된 팔찌를 보고 따라했죠. 어머니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윤희는 감동에 떨며 팔찌를 손목에 차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준호야. 고마워. 준호는 자신의 팔목을 내밀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팔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윤희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래,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모자 관계를 형성해 나갔죠. 준호는 윤희에게 자신이 거리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희는 준호에게 그가 아기였을 때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문득 물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넌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거리에서 추운 겨울밤을 보내던 제가 이제는 대학에 다니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니. 윤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기적을 선물하기도 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만남처럼 말이야.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공원을 걸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고, 윤희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 윤희가 말했어요. 내가 3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기대되네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20해라는 긴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저 그들의 이야기 속 한 장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걸음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윤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서로가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이 없었어요. 오직 희망과 기대만이 담겨 있었죠. 그래요, 함께라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윤희와 준호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과 이별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명하듯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봄날의 햇살 아래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